막상 이렇게 발령이 나서 책상에 앉아서 너는 오늘부터 범죄 행동을 분석해야 돼. 라는 명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3개월쯤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그렇다면 체포된 범죄자들을 만나보자. 범죄 심리는 그들 속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이제 범죄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제1호 프로파일링 마스터 권일용의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네. 연예인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방송에서나 뵙던 분을 네. 또 이렇게 모셔서. 네, 그러니까 좀 즐겁게 소개를 했지만 책 내용은 또 웃으면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제1호 프로파일러로 유명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범죄자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범죄자의 심리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지금은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네. 권일영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라는 책을 음. 내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책은 또 언제 쓰셨어요? 매일 방송에 나오셔서 엄청 바쁘실 것 같았는데. 사실 이제 뭐 네. 조금 시간이 걸렸죠. 네. 그 사건을 기록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심정들이 저는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쓰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책을 내야지라는 욕심보다는 네,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더 고민을 많이 한 책입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책에서 보면 그래도 되게 사건을 다 언급은 하셨지만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심리 묘사 같은 건 좀 안 하시고 좀 어찌 보면 좀 담백하게 표현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회고하시면서 쓰실 때도 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뭐 범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가장 저는 네.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내기 전에 이제 그 교재 형식으로 프로파일링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써서 그 학부에서 이제 범죄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보고 계셔서 그 책에 사실은 스터디 형식으로 만든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어떤 범죄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은 하였지만 이제 그들의 서사를 만드는 책은 아니고요. 예. 그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졌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같이 사회가 해야 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요. 네. 뭐 아주 그 심도 있는 범죄자들의 심리를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저희가 네.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네. 작가분 모셔다 놓고 저희가 독후감을 발표합니다. 독후감 시간입니다. 네. 저 먼저 책을 어떻게 네. 읽었는지 소감 발표하고 로사님 듣고 진행할게요. 네. 프로파일러.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이름의 이 직업이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 같다. 내 경우는 표창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처음으로 이 직업을 접했다. 처음에는 프로파일러의 역할을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서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왔다. 어찌 보면 그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그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 세상을 뒤흔든 강력한 범죄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범죄자들의 동기는 무엇인지, 수법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심리는 어떠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해낸다. 그러한 수사 사실을 기반으로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는 데 일조한다. 생각해보니 연쇄살인 사건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지 오래다. 이것도 사실은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및 검거가 가능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덕분에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절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 게다가 최근에는 디지털 범죄, 묻지마 범죄,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와 지식을 갖춰야 한다. 오늘은 그러한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을 모셨다. 범죄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네. 라고 써봤습니다. 네, 저도 결이 네. 비슷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매력적인 직업 프로파일러. 그들이 범인을 특정해가는 모습은 늘 짜릿하다. 인간의 악행의 이유는 무엇인지, 범행을 저지른 자들의 심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호기심과 참담함,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이 얼른 사건을 해결해 주길 두 손 모아 바라게 된다.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를 읽으며 프로파일러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스토리에 활용되는 캐릭터로 오락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이 일었다. 권율용 프로파일러님의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의 씨앗이 어디서 생기는지 분석해서 소외된 사람들,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을 미리 돌보거나 조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력범죄, 디지털 성범죄, 정신장애 범죄, 중호범죄, 사이코패스 범죄 등에 대해 심리분석을 하여 범죄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지 밝히는 책이다. 흉폭한 범죄인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접한 권일용 프로파일러님의 사회를 염려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라고 써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부끄럽습니다. 네. 사실 프로파일링은 옛날에 왜 미드에서도 막 네. CSI나 이런 데 나오면 항상 해결사로 등장을 하고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분석을 잘하지? 범인의 심리를 무슨 신처럼 꿰뚫는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번 책을 읽으면서. 네. 네.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단어가 요즘 많이 회자됐으니까. 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는 사실 명확히 다가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책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어가면 좋을 네. 것 같아서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프로파일러는? 프로필을 하는 사람이죠. 프로필을. 프로필. 그래서 프로파일러라고 하고요. 네. 그 프로필을 하는 작업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과학수사라고 하면 네. 보통 CSI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네. 근데 혹시 두 분은 CSI가 어떤 영어 단어들의 머리 글자인지 아시나요? 책에 나왔는데 크리미널 뭐. 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네. CSI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신데 네. 맞아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사실 잘 모르세요. 네. 네. CSI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범죄니까 크라임, 네. 그다음에 과학수사니까 사이언티픽인가 사이언스.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예.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입니다. 아.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 그래서 CSI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나가는 조사관들을 음.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도 CSI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I는 이제 그 물리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분야가 있고요. 네. 뭐 혈흔, 발자국, DNA, 뭐 지문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감정하는 역할을 하는 CSI 팀이 있고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이제 프로파일링 팀이에요. 그래서 경찰의 공식 명칭은 범죄 행동 분석관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파일러는 이제 그 미국에서 처음 나온 용어이고요. 네. 한국 경찰은 이제 범죄 행동을 분석한다. 그래서 왜 이 집을 선택했고 왜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 도구를 가지고 온 것인지 현장에 있는 걸 썼는지 또 침입의 방법이나 증거 인멸은 어떤 방식으로 해 놓았는지 네. 이런 범행 전의 준비, 실행 그다음에 범행 후에 어떤 조치사항 이런 일련의 범죄 행동 전체를 통해서 이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프로필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래서 CSI원들하고 항상 현장에 같이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CSI들이 그런 증거물들을 찾는다면 예. 프로파일러들은 이제 행동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 행동을 분석해 보면 그 뭐 아는 면식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또는 뭐 누군가 침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뭐 성범죄나 절도범죄나 강도범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지 네. 뭐 이런 단서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만 수사팀에서 수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나타난 증거물, 그다음에 행동 분석을 융합을 해서 수사팀에 정보를 제공하면 수사팀은 면식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겠구나. 또는 살인 사건이지만 강도범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수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이 프로파일러들의 가장 네. 큰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또 언론을 보시면 체포된 범죄자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리 분석을 하고 막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 역할은 사실 가장 마지막의 역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범인이 체포되었을 때 범죄를 어떻게 준비했고 또 이런 범죄 동기가 형성되기까지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지를 쭉 분석을 해서 또 파일을 만들어 놓거든요. 예. 근데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는 유사한 사건의 파일들을 꺼내서 이제 그 분석을 하는 활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프로파일링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유사한 성격 트레이트가 있다. 성격 특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뭐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네. 뭐 취미도 좀 비슷하고 네. 하는 행동들도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형화시켜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비슷한 공통된 특징들이 있겠구나를 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런 행동이 포함되는 사건이 나면 그 파일들을 꺼내서 네. 또 수사에 활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일종의 어떤 프리셋 같은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요게 요 유형이다 그러면 그거 꺼내서 바로 그냥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프로파일들을 준비하는 직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지만 예. 유사한 그 유형 안에 있는 공통된 특성들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빨리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네. 것이 이제 마지막에 하는 그런 면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음. 현재는 그런 심리나 정신에 대한 분석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네. 했지만 국내 1호 프로파일러가 되시면서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의 일을 정의하는 것부터 어려웠을 것 같고 또 이런 수사를 하는 방법에 내가 협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사용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 그 좀 혼동이 되는 것이 범죄 심리학자인가 수사관인가 이런 정체를 좀 불분명하게 네. 생각을 네. 하시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 프로파일러는 아까 말씀드린 데 현장에 나가는 요원들, 그다음에 범죄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은 범죄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인 범죄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뭐 성범죄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연구된 분야들을 이론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래서 그 뭐 프로파일러라는 표현을 사실 그 범죄 심리학자들한테 프로파일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분들도 다 과학수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분들을 CSI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의뢰받은 물건을 감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CSI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프로파일러도 직접 그 사건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여러 범죄학, 범죄 심리학의 이론들을 적용해서 이 행동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전직 프로파일러죠. 저도 지금 현재 투입되지 않기 네. 때문에. 아 예. 근데 이 프로파일러가 한국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 제가 그래서 여기 국내 1호 네. 프로파일링 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너는 오늘부터 프로파일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뭐 몇 건 이상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사팀을 지원한 기록들도 있어야 되고 네. 이런 인턴 과정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래서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 전문가 인증을 하고요. 예. 그 전문가 인증을 받고 나서 최소 5년이 지난 이후에 또 수십 건의 기준에 따른 어떤 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에서 이것을 활용한 기록이 있고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마스터로 인증을 하기 위한 시험을 또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아마 프로파일링 마스터가 뭐지 하는 분들이 예. 그 궁금하실까 봐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예, 예. 2000년도에 한국 경찰에서는 처음으로 프로파일링 팀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프로파일링 팀이 이제 설치가 될 때 모든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은 상위 부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팀이 이렇게 하위 부서들로 이렇게 내려가는 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경찰청 본청에서 프로파일링 팀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프로파일링 팀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파일링 팀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약간 이상한 시스템이었었죠. 네. 어. 탑다운 바텀업 뭐 이런. 네. 네, 네.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서울경찰청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지존파, 뭐 마카파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증거물들이 현장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니까 네.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수사하기도 어렵고 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현장에서 증거만 찾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한국도 연쇄살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보인다. 미리 대비하자라고 네. 시작한 것이 사실 2000년 2월에 처음 팀을 만들면서 제가 이제 그 팀에 현장 CSI 오너로 근무를 하다가 발령이 나서 네. 프로파일링을 시작을 하게 됐죠.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구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이론과 네. 실제가 같은가? 그런 좀 혼동과 그 어떤 적용 안에서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된 프로파일링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조직 내에서도 이 업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없던 업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기준도 없고. 지휘관들도 네. 뭘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CSI원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막상 이렇게 발령이 나서 책상에 앉아서 너는 오늘부터 범죄 행동을 분석해야 돼. 나는 명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3개월쯤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 너무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그렇다면 체포된 범죄자들을 만나보자. 범죄 심리는 그들 속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이제 범죄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고서를 보면 뭐 어떤 경찰서에 밤에 성범죄자가 체포됐다. 라는 보고서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자를 좀 만나겠다. 네. 그럼 수사팀이 협조를 해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이야? 무엇을 좋아해?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어? 이런 이제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여러 질문들을 만들어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CSI로 근무할 때 느꼈던 것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침입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가 이제 50명, 100명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현장에 투입이 되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옮겨놨을 거야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면담과 그 학자들의 연구된 자료와 FBI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다 모아보자라고 해서 보니까 이것을 이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국의 살인 사건을 800건을 꺼내서 네. 그것을 이제 유형화하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도 보시면 이제 목차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범죄를 유형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야만 그런 그 범주 안에 있는 범죄자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범죄를 선택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유형화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막상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에 투입이 돼서 굉장히 무력했었죠.
뭐 이제 막 처음 태동이 되고 누구한테도 뭘 물어볼 수 없는 선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분석을 해야 되는 해괴한 정말 잔혹한 이런 범죄 현장에서 진짜 이거 너무 모르겠다. 나는 무력감과 분노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막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나타난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라고 네. 하는 범인을 체포하는데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 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수사팀에서도 네. 이런 그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수사하는 데 훨씬 빠르고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했죠. 그전에는 수사팀에서 뭐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다 체포했는데 왜 프로파일링이 필요하지? 이런 좀 의아한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다만 이제 신뢰하지를 않았었죠. 그게 더 참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은 뭐 CCTV도 잘 돼 있고 이런 데이터도 쌓여 있어서 네. 빨리빨리 잡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잡았지? 그런 의문이 또 새롭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탐문의 방식이라든지 네. 또 이제 프로파일링은 결국 프로필을 만들면 용의자를 압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죠. 뭐 연령도 포함이 되고 또 비슷한 전과 어떤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을 추려낼 것이냐 이렇게 자꾸 압축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체포할 수 있는 단서가 되죠.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봤을 때 그 범죄자들과 왜 대화도 하고 면담도 하고 하면서 분석도 하면서 같이 밥을 먹었었다. 네. 근데 이자는 정말 그 나쁜 짓을 하고도 더 나쁜 짓을 하고 도망 다니려고 밥을 먹고 나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밥을 먹고 근데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 참담하고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악인들이 생길까 악행을 저지를까 이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파일링러로서는 이런 심각한 범죄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왜 그들은 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해요. 질문이긴 하지만 인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